새벽 5시 동백인쇄소의 셔터문이 올라가는 소리가 골목을 가른다. 윤정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일터로 들어섰습니다. 서른 해를 한결같이 지켜온 이곳, 잉크 냄새가 배어든 콘크리트 벽과 낡은 인쇄기들은 정희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손때 묻은 스위치를 누르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정희는 먼지가 쌓인 책상을 닦아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잉크와 종이에 베이고 긁힌 흔적들이 손등 곳곳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집을 마련했으며, 이 손으로 30해를 버텨왔으니까요. 인쇄기 앞에 서면 정희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란 이 하얀 종이 같은 거라고. 때로는 더럽혀지고 구겨져도 다시 펴고 다림질하면 쓸 수 있다고 말이죠. 6시가 되자 남편 한경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를 걸친 경호는 피곤한 얼굴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경호는 인쇄소의 회계와 거래처 관리를 맡고 있었죠. 예전엔 둘이 함께 인쇄기 앞에 섰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호는 자연스레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0을 넘긴 몸으로 무거운 종이를 나르는 건 무리니까요. 당신 어제 늦게 들어왔던데 어디 갔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경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죠. 거래처 사장이랑 술 한잔 했어.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요새 부쩍 늦게 들어오시네. 이 나이에 뭐 할 게 있어. 다 당신 덕에 여기까지 온 거지. 경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경호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화면을 잠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예전엔 핸드폰을 탁자 위에 그냥 두곤 했는데 요즘은 항상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30해를 함께 산 사람인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그보다 오늘 마감해야 할 전단지가 500장이나 남았습니다. 정희는 인쇄기 앞으로 돌아가 종이를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딸 한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서연이야. 오늘 점심때 못 갈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괜찮아. 일 열심히 해. 미안해, 엄마. 다음 주말엔 꼭 갈게. 아빠한테도 안부 전해줘. 전화를 끊고 정희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30살이 된 딸은 이제 제 삶이 바빠 부모 걱정할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정희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제 발로 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서연은 종종 우리 인쇄소는 내 집처럼 따뜻한 곳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정희에게는 큰 위안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도시락을 꺼내 경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이 담긴 소박한 한 끼였죠. 경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정희도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때는 밥상머리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둘 사이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요새 거래처에서 연락 많이 와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그럭저럭. 근데 큰 건 없어. 그래도 30년 했으니까 단골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당신 덕이지. 당신이 제때 납품 안 했으면 진작에 망했어. 경호는 그렇게 말하곤 다시 밥을 떴습니다. 정희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경호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고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엔 뭔가 흐린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거래처 중 하나인 명성 광고사였죠. 동백인쇄소죠?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 사모님. 저희가 지난주에 명함 1000장 주문하고
성금 30만 원 입금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인쇄가 안 됐다고 해서요. 정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성금요? 저희한테 그런 주문 들어온 적 없는데요? 네. 분명히 사장님 통장으로 입금했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황급히 거래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명성 광고사의 주문 내역은 어디에도 없었죠.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사무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경호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마 경호가 따로 처리한 건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정희의 가슴 속엔 작은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금이 들어왔다면 왜 장부에 기록이 없을까? 경호가 깜빡한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정희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명성 광고사에서 걸려온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성금을 입금했다는데 장부에 기록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죠. 옆에서 코를 고는 경호를 바라보다가 정희는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장부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1년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정희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명성 광고사는 분명 단골 거래처였는데 최근 석 달 동안 주문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금을 보냈다니요.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신성기획. 정희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해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거래처 이름은 전부 외우고 있었는데 신성기획이라는 곳은 처음이었죠.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난 석 달 동안 신성기획으로 6번이나 출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매번 달랐지만 합치면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사무실 구석에 있는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거래 계약서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정희는 올해 폴더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하지만 신성기획과의 계약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돈이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됐죠. 혹시 경호가 구두로 계약하고 서류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걸까요? 하지만 경호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정희보다 서류 정리를 더 철저히 하는 편이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겨지지 않았죠. 옆에 누운 경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거친 숨소리. 30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경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인쇄소 통장을 만든 지 25년이 넘었지만 거래 내역을 직접 뽑아본 건 오랜만이었죠. 보통은 경호가 인터넷 뱅킹으로 관리했으니까요. 정희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최근 석 달치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직원이 길게 인쇄된 명세서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익숙한 거래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이었죠. 7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큰 금액들이 며칠 간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인출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모두 경호가 혼자 사무실에 있던 시간대였죠. 정희가 거래처에 납품을 나간 사이 혹은 새벽 일찍 인쇄소에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세서를 쥔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정희는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경호가 그 돈으로 뭘 한 걸까요? 왜 정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30년 동안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 학비를 대고 집을 마련하고 인쇄소를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정희는 명세서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인쇄소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죠. 골목 어귀에 서서 정희는 인쇄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동백인쇄. 30해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온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글씨가 낯설게 느껴졌죠. 인쇄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경호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신성기획이라고 아세요? 경호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키보드를 치던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죠.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다시 움직였습니다. 신성기획? 아, 그거 새로 들어온 거래처야. 왜? 장부에 출금 내역은 있는데 계약서가 없어서요. 아, 그거 내가 아직 정리 안 했나 보네. 나중에 찾아서 끼워 놓을게. 경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죠. 경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미세하게 떨리는 음성, 평소보다 조금 높아진 톤,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까지.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인쇄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마감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기계 앞에 서 있어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정렬하다가 손을 베었고 잉크를 채우다가 바닥에 쏟았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은행 명세서로 가득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정희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경호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까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새 입맛이 없어? 밥을 거의 안 먹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해, 윤정희. 뭔가 오해일 거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경호를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핸드폰을 보는 횟수, 외출하는 빈도까지. 모든 게 이상했죠. 경호는 예전보다 자주 사무실 문을 잠갔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정희가 다가가면 황급히 통화를 끊곤 했죠.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경호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새 경호는 밤 10시만 되면 피곤하다며 먼저 눕곤 했죠. 정희는 거실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 정희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호는 깊게 잠들어 있었죠.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을 켜면 경호가 깰까봐 핸드폰 손전등만 켰죠. 희미한 빛 속에서 정희는 경호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볼펜과 클립, 그리고 명함들이 들어 있었죠. 두 번째 칸에는 계약서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죠. 세 번째 칸을 열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안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죠.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죠.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보험자 이름 칸에 적힌 글씨, 윤정희. 정희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정희는 서류를 움켜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피보험자 윤정희, 진단명 위암 3기, 청구 보험금 5천만 원.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위암이라니요. 정희는 건강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았고 작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죠.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정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죠. 병원 이름, 담당 의사 이름, 그리고 윤정희의 인적사항까지 모든 게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의사를 만난 적도 없었죠.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호가 정희를 병에 걸린 사람으로 꾸며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걸까요? 30해를 함께 산 남편이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정희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수익자 오지현. 정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인쇄소에 들어온 신입 직원이었죠.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오지현은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 정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죠. 사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오지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죠. 경호도 오지현을 칭찬했습니다. 저 친구 일 잘하네. 요새 젊은 애들 중에 저렇게 성실한 애 드물어. 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오지현이 인쇄소에 들어온 것도, 경호가 오지현을 칭찬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정희는 그저 멍하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봉투에 넣었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았죠. 정희는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정해, 윤정희. 생각을 해야 해.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경호가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오지현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호와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동백인쇄소 간판을 처음 단 날, 딸 서연이를 낳던 날.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게 다 뭐였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죠. 배신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올랐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경호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코를 골고 있었죠. 정희는 경호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죠. 정희를 배신한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일어나 인쇄소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셔터문을 올리고 불을 켰죠. 인쇄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마음처럼 멈춰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인쇄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경호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정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도시락을 꺼내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경호는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경호의 책상 앞에 섰죠.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죠. 경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습니다. 응, 뭔데? 어젯밤에 서랍 정리하다가 서류 하나 봤는데요. 정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요. 제 이름으로 된. 순간 경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경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세금 처리용 문서야. 요새 세무사가 절세하려면 이런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세금 처리용이요? 그런데 왜 제가 위암 3기라고 적혀 있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게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적는 거래. 실제로 병이 있다는 게 아니고 공제받으려면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한대. 복잡한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경호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죠. 하지만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세금 신고를 해왔지만 그런 식으로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수익자가 오지연이라고 된 건 뭐예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경호의 얼굴이 잠시 딱딱하게 굳었죠.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야. 요새 젊은 애들은 복지 혜택 없으면 회사 안 다니잖아. 그래서 보험 수익자로 등록해 준 거지. 경호의 대답은 또 한 번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믿음이 없었습니다. 경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군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경호는 계속 거짓말로 둘러댈 게 뻔했습니다. 정희는 인색이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종이를 정렬하는 손이 떨렸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경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딸 서연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느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를 고발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오후 4시쯤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희가 받았죠. 여보세요, 동백인쇄소입니다. 아, 사모님. 저 대성기획 대표 김대성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대성기획은 15년째 거래하는 단골 거래처였죠. 정희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아, 별건 아니고요. 남 사장님이 새로 인쇄소 차린다던데 축하드린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로 인쇄소를 차린다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모르셨어요? 사장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명함 주면서 새 인쇄소 차렸다고 하던데요. 이름이 뭐더라? 신동백 인쇄였나? 정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신동백 인쇄. 새 인쇄소. 경호가 정희 몰래 인쇄소를 차렸다는 겁니까?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죠. 사모님? 거기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대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괜한 말한 것 같네요. 혹시 깜짝 이벤트였나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김대성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죠. 아니에요, 대표님. 괜찮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새 인쇄소 경호가 동백 인쇄소를 버리고 새 인쇄소를 차렸다니. 그럼 지금까지 빼돌린 돈들은 모두 그걸 위한 자금이었던 거죠. 정희는 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이 인쇄소를 지켜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기계를 돌렸고 무거운 종이를 날랐고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였죠. 손은 잉크로 물들었고 허리는 구부러졌으며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모든 게 이 인쇄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정의를 버렸습니다. 동백 인쇄소를 버리고 오지현과 함께 새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고 인쇄소 돈을 빼돌려 새 사업 자금으로 썼습니다. 정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죠. 배신당한 아픔이 복수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경호가 한 짓을 알리겠다고. 정의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쇄소 뒤편 작은 창고로 갔죠. 거기엔 오래된 파일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장부와 계약서,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죠. 정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틀 뒤 정의는 낡은 파일 박스를 들고 인쇄소를 나섰습니다. 박스 안에는 장부,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어젯밤 몰래 찍어둔 보험금 청구서 사진이 들어 있었죠. 정의는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지역 신문사였습니다. 정의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박선자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선자와 정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의는 파일 박스를 꼭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 있는 편집부 문을 열자 책상 앞에서 컴퓨터를 치고 있는 선자가 보였죠. 선자는 안경 너머로 정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의야? 무슨 일이야? 선자가 일어나 정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의의 표정을 보자 선자의 얼굴이 심각해졌죠. 선자야, 나 미칠 것 같아. 좀 도와줘. 정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정의의 팔을 잡고 회의실로 데려갔죠. 문을 닫고 정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정의는 파일 박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신성기획이라는 낯선 거래처, 통장에서 빠져나간 큰 돈들, 경호 이름으로 된 현금 인출 내역, 정의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 청구서, 수익자 오지연 그리고 신동백 인쇄. 선자는 말없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장부를 넘기고 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서 사진을 들여다봤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선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의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선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야. 게다가 회사 돈 횡령에 배임까지.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게 쉽게 되겠어?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정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정의의 손을 잡았죠. 내가 확인해 볼게. 기자니까 취재하는 척하면서 알아볼 수 있어. 며칠만 시간 줘.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자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선자는 서류들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의는 평소처럼 인쇄소 일을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경호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냈죠. 오지현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정의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정의는 더 이상 오지현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선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의야, 나 지금 갈게. 중요한 거 찾았어. 1시간 뒤 선자가 인쇄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선자는 정희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정희야, 이거 들어봐. 선자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재생했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경호의 목소리였죠. 그 여자 이제 곧 보험금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5천만 원 들어오면 우리 인쇄소 제대로 차릴 수 있어.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오지현이었습니다. 오빠, 근데 사모님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걱정 마.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기계 앞에서만 살았는데 뭘 알겠어. 경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자가 정희의 어깨를 붙잡았죠. 내가 신동백 인쇄 주소 알아냈어. 거기 가서 몰래 녹음한 거야. 경호 씨랑 오지현이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걸 문 밖에서 녹음했지.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 기계는 다 주문했고 간판도 다음 주에 달아. 명함은 이미 뿌렸어. 거래처들한테도 연락했고. 동백 인쇄소는 어떻게 해요? 망하게 내버려 두면 돼. 어차피 낡은 기계뿐이잖아. 그 여자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했죠. 보험금 나오면 얼마 줄 거예요? 반반. 2,500은 내 거야. 약속했잖아. 고마워요, 오빠. 오빠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가 파일을 멈췄습니다. 더 들을 수 있어?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죠.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선자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복사본 만들어줘. 여러 개. 복사본? 뭐 하게? 알릴 거야, 경호가 한 짓을. 정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자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인쇄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인쇄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인쇄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출력하고 있었죠. 하얀 종이가 쌓여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설계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백인쇄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다가왔죠. 경호는 일주일 전부터 행사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거래처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으며 정희에게는 새 옷을 사오라고 돈을 건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당신, 이번 행사는 제대로 해야 해. 30년이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다 당신 덕이야. 경호는 그렇게 말하며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경호는 정희의 눈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행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경호가 사준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죠. 거울 앞에 선 정희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30해 동안 기름과 잉크 냄새만 맡으며 살았던 정희가 아니라 무대 위에 설 준비를 마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4시 연회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 인쇄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지인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죠. 무대 위에는 동백인쇄소 창립 30주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스크린과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호는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건넸죠. 오지현도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오지현은
접수대에서 하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정희는 무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연회장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대성기획 김대성, 명성광고사 박과장, 그리고 오랜 단골 거래처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림이 아니라 각오였죠. 5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개회를 선언했고 축하 영상이 스크린에 상영되었습니다. 동백인쇄소의 지난 30년이 사진과 영상으로 흘러갔죠. 젊은 시절의 정희와 경호,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인쇄소, 점점 커져가는 사업, 그리고 딸 서연의 모습까지.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경호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동백인쇄소를 30년간 이끌어오신 한경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호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죠. 경호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백인쇄소 대표 한경호입니다. 경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경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있게 해준 제 아내 윤정희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인쇄기 앞을 지킨 아내가 없었다면 동백인쇄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경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무대 위에는 스포트라이트만 남아 경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화면이 연회장을 밝혔죠. 그리고 음향 장비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경호의 목소리였죠. 그 여자 이제 곧 보험금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의 파형이 움직이고 있었고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5천만 원 들어오면 우리 인쇄소 제대로 차릴 수 있어. 오빠, 근데 사모님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걱정 마.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무대 위 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마이크가 떨렸죠.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기계는 다 주문했고 간판도 다음 주에 달아. 동백인쇄소는 망하게 내버려두면 돼. 보험금 나오면 얼마 줄 거예요? 반반. 2,500은 내 거야. 둘이 웃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접수대에 서 있던 오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정희를 비췄죠. 정희는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경호 앞에 섰습니다. 경호의 입술이 떨렸죠. 당신, 이게... 경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희는 경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남편 한경호는 저를 병자로 꾸며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인쇄소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와 함께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객석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짓은 끝입니다. 경호가 비틀거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호는 들것에 실려
연회장을 빠져나갔죠.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오지연은 이미 뒷문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희는 무대 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든 손은 떨리지 않았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동정,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죠. 사이다다.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정의를 향한 환호였습니다. 배신당한 여자가 복수에 성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잘하셨습니다, 사장님. 남자가 절에서야 되겠습니까? 하객들은 정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죠. 하지만 정의는 그 박수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의 복수에 환호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린 여자를 말입니다. 행사장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정희는 무대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죠. 서연은 정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서연은 정희 앞에 섰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요? 서연아, 엄마는. 정희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빠가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심장 발작이래요. 엄마는 그것도 원했어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딸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정희를 따뜻하게 바라보던 그 눈이 지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빠가 한 짓이 얼마나. 알아요. 다 알아요.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엄마도 너무 잔인해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려다 멈춰서서 다시 한번 정희를 돌아봤죠. 엄마, 나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은 그대로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딸마저 잃은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호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죠. 정희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서연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서연은 경호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돌려 딸을 봤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경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네 엄마는 날 사회적으로 죽였어. 경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60을 넘긴 남자가 딸 앞에서 울고 있었죠. 그 여자는 복수기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업도 망했고 건강도 망했고 명예도 잃었어. 다 내 엄마 때문이야.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분명했습니다. 보험 사기를 시도했고
돈을 빼돌렸고 다른 여자와 새 사업을 준비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우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빠도 잘못했잖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저었죠.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엄마 방식은 너무 잔인했어. 용서라는 게 있고 대화라는 게 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경호의 말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희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죠. 전화를 걸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편을 들자니 엄마가 당한 배신이 떠올랐고 엄마 편을 들자니 아버지의 눈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틀 뒤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자취방을 빼고 회사에 휴직계를 냈죠. 친구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었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연은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정희에게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보낸 것이었죠. 엄마, 나 당분간 연락 안 될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인쇄소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혼자서 동백 인쇄소를 지켰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기계를 돌리고 주문을 받고 납품을 다녔죠. 경호가 없어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행사 이후 소문이 퍼지면서 몇몇 거래처는 떠났지만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의 용기에 감동했다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인쇄소는 텅 비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경호의 목소리도 서연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도 텅 비어 있었죠. 정희는 매일 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밥은 먹었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경호가 입원한 병원 간호사였죠.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한경호 씨 퇴원 날짜가 정해졌는데 보호자분이 안 오셔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딸한테 연락하세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호가 퇴원한다는 말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죠. 엄마.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죠. 서연아, 어디 있니? 밥은 먹고 다니고. 엄마, 나 아빠 짐 정리하러 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아빠 집에 있던 짐들 정리해 주려고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딸과 통화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죠.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보여드릴게요. 이상한 게 있다니 무슨 말일까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이 인쇄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서연은 정희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권 하나가 나왔죠. 경호의 여권이었습니다. 출입국 기록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필리핀 작년 7월, 올해 1월, 3월.
필리핀?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미니엄 매매 계약서였죠. 계약자 이름은 한경호, 공동 소유자는 오지현이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올해 3월 행사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경호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험금을 타내고 인쇄소를 망하게 만들고 오지현과 함께 필리핀으로 떠날 계획이었던 거죠.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이에요. 서류에는 여러 건의 해외 송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지연 이름으로 필리핀 계좌에 송금한 내역이었죠. 금액을 합치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모두 동백인쇄소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아빠가 병원에서 그렇게 울면서 말했을 때 나는 아빠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 서류들을 보니까 아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한 거였어요. 엄마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칠 생각이었던 거죠.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정희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서연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편이 되어줘야 했는데 나는 아빠만 생각했어요. 괜찮아, 서연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다시 집에 올게요. 인쇄소도 도와줄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인쇄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에게 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쳤죠. 딸과 함께 일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계를 돌렸습니다. 동백인쇄소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경우 없이도 인쇄소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와 서연은 인쇄소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한 장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종이들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서연아. 삶은 찢기고 더럽혀져도 진실은 다시 찍히는 법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힘이 담겨 있었죠. 인쇄기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새로운 글자들이 찍혀나갔습니다. 정희와 서연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백인쇄소의 불빛은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와 딸은 함께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